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손경주 작가님의 비오는 날입니다. 손경주 소설집 바람이 분다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손경주 작가님은 1993년 월간 문학 단편소설 부문 신인상을 항적으로 수상하셨고 1995년 신춘문예 스포츠 서울의 뉴로칩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비오는 날 이 소설은 강원랜드에서 노숙자이다시피 살아가는 주인공이 서울까지 운전을 부탁한 김양과 그녀의 딸을 만나러 가는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도박 앞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찍어버린 그의 인생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비오는 날 손경주. 어둠 속 도로는 운전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술 취한 놈 마냥 지그재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울컥거리기도 한다. 시동도 몇 번 꺼트린 터다. 길이 눈에 익지 않은 데다 서두르는 탓이다. 내리막 커브길이다. 몸이 쏠린다. 나는 급히 핸들을 감았다 푼다. 한데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볼멘 소리가 달려든다. 이럴 줄 알았다니까. 운전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목구멍에 기름기라곤 한 점도 묻어있지 않은 까칠한 목소리다. 젠장. 하지만 나는 짐짓 너스레를 떤다. 처음 해보는 차종이라 이게 좀 그러네. 걱정하지 마셔. 곧 익숙해진다고. 내 잘 모신다니까. 운전이 미숙하다는 지적은 옳다. 기어가 오토가 아닌 스틱차를 운전하니 더 그런 것 같다. 사북에서 서울로 나가는 38번 국도는 경사가 심한 굽이길이 많은 데다 어둠의 벽은 두껍고 완강하다. 전조등은 차선조차 제대로 찾지 못한다. 차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이런 정중동의 정적이 견디기 힘들다. 고개를 좌우로 비틀자 목관절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집중하자. 나는 자신에게 말한다. 하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가고 꺼져가는 담뱃불에서 사위어가는 연기처럼 사념이 떠오른다. 몇 년 만에 해보는 운전인지 기억도 희미하다. 이게 뭔 꼴인가. 돈 몇 푼에 팔려서. 나는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 돈 때문만은 아니다. 카지노를 벗어나 뭔가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사북에 있었다면 지금 나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을까. 뭐해요. 빨리 가자니까. 김양의 재촉쯤은 무시하기로 하자.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지. 차에서 내려 나는 담뱃갑을 꺼내 든다. 불을 붙이는 손이 떨린다고 느껴진다. 하긴 그렇게 피워대고 마셨으니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노숙자들이 그러하다. 매일 술을 마시니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지만 밥맛이 없고 먹기도 싫다. 먹지 못하니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 의욕도 없고 만사가 귀찮다. 오로지 술 생각만 난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동안 그들은 잠시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술은 어김없이 깰 것이고 우리가 빠져나온 도시는 산에 가려져 있다. 짙거나 혹은 옅은 어둠만 펼쳐져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고개를 돌려 가야 할 길을 더듬어 본다. 역시 어둠뿐이다. 츠르게 오지 한가운데 있다는 느낌이다. 하늘을 올려다 보니 먹구름 때문인지 하늘은 더
시커멓게 보인다. 나는 담뱃불을 튕겨버린다. 불빛은 잠깐 빛을 냈다 어둠 속에서 쓰러진다. 어쨌든 가자. 김양은 골이 나 있다. 날카로운 눈매, 도드라지게 솟아올라 구부러진 코, 새치름한 입술, 뾰족한 턱, 질서 없이 자리 잡은 이목 구비에 검푸른 아이섀도우와 빨간 립스틱, 파운데이션 따위가 발라져 있다. 그런데 뭔가 다르다. 평상시 풀어져 있던 얼굴과 달리 오늘은 운동화 끈을 꽉 조이고 스타트 선에 선 러너 같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 때문인지도 모른다. 골이 패여 하복부에서 허벅지로 내려가는 주름진 스커트의 선에 눈길이 간다. 미안. 사실은 볼 일이 급했거든. 서울 강북구 삼양동? 이제 넌스톱으로 갈게. 나는 차를 급하게 출발시킨다. 처음 사북을 찾아가던 기억이 휘저어진 막걸리 앙금처럼 부글거린다. 연락이 끊긴 처자식 때문이었던가. 나는 작정없이 차를 몰았다. 좌충우돌 달려가던 차는 영동선을 타면서 직선으로 나아갔다. 강원랜드란 이정표를 확인하고였다. 처와 연락이 끊긴 게 가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도박은 끊어지지 않았다. 당신에게 도박은 가족보다 더 가까이 있었다. 사북을 찾아가면서 멀다고 느꼈었다. 가도 산이었다. 참 구석에도 처박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기대를 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역사 앞에 가족의 행복까지 베팅하지 마십시오 란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고 역사 위쪽으로는 문 닫은 탄광의 집단장 수직갱 타워가 보였으며 더 멀리 강원랜드의 카지노가 눈에 들어왔었다. 메인 카지노는 유럽의 성을 닮아 있었다.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나란 존재는 결국 불빛에 현혹된 날벌레였겠지만 아저씨 비 오잖아요. 그러네. 나는 와이퍼를 작동시킨다. 새벽 5시 8월 복중이니 날이 밝아올 시간이련만 어둠은 좀채 물러가지 않는다. 비구름 때문이리라. 하지만 시정은 좋아져 어둠 뒤로 시커먼 산이 보인다. 날이 밝아오는 모양이다. 우중충한 날씨에 흩뿌리는 비 때문인지 차는 천방지축인 듯 느껴진다. 계속해서 유리창에 달라붙은 빗방울들을 와이퍼가 간단없이 밀어낸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게임은 잠깐 이었던 것 같았다. 나는 얼마간의 돈을 잃고 카지노를 내려와 읍내를 어슬렁거렸다. 탄가루 물이 어디선가 묻어나 바지와 신발을 더럽혔다. 지장천의 냇물은 검었다. 흐르는 냇물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며 파문을 만들어냈다. 모텔, 사우나, 식당, 전당포며 찜질방, PC방 따위의 가게들이 다가왔다 지나갔다. 메인 카지노에 비해 상가들은 구질구질해 보였다. 나는 식당 처마 밑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았다.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사북읍의 풍경은 내게 쇠락해가는 도시라는 인상을 안겨주었다. 김양은 아까부터 말이 없다. 뚫어져라 앞만 보고 있지만 사실 뭐 볼 것도 보이는 것도 별반 없다. 방명을 헤쳐나가는 차량들의 불빛만이 눈을 부시게 할 뿐이다.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아스팔트가 신경을 건드린다. 그런데 그녀는 왜 내게 운전을 부탁한 것일까? 어수룩해 보여서? 그래, 그런 건 알 바 아니고 알고 싶지도 않다. 강원랜드에 오기 전 나는 한동안 경마에 미쳐 있었다. 시작은
장외 마권 발매소였다. 그곳은 과천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경마를 중계했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온갖 시정 잡배들이 몰려들었다. 모든 도박이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재미였다가 빠져들면서 중독에 이르게 된다. 경마의 승부는 한 코 차이였고 그것은 엄청난 자극이었다. 기십만 원으로 기천만 원을 따는 희열을 어디서 맛볼 수 있단 말인가. 꿀물에 빠져드는 파리처럼 어느덧 나는 과천을 찾았다. 악천후 속에서 진행된 경마에서 많은 돈을 잃던 날 나는 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락이 되지 않았다. 1시간 넘게 단축 번호로도 눌러보고 00으로 시작되는 번호부터 국가번호, 지역번호, 그리고 처의 번호를 누르면서 무언가가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제대로 가는 건 맞아요? 일단 원주까지 나가서 중앙고속도로를 타다 영동고속도로를 탈 거야. 지금 몇 킬로죠? 어둡고 빗길인데다 급커브가 이렇게 많은데 카메라까지 줄줄이 있고 신경 쓰지 말고 밟아요. 젠장, 연분 나서 밤 도망가는 연놈도 아니고. 뭐라고요? 밟는다고요. 나는 드립다. 가속 페달을 밟는다. 차는 기수 신호를 받은 경주마처럼 순식간에 튕겨나간다. 빗소리와 차의 엔진 소리, 노명과 타이어가 일으키는 소리들이 서로 뒤엉켜 차는 발정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를 내며 달려간다. 빗방울이 사선으로 떨어지며 차창으로 달라붙는다. 와이퍼가 채 밀어내지 못한 빗물들은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며 차창을 타고 위로 올라간다. 나는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른다. 그루빙 구간을 지나면서 차와 노면이 일으키는 불협 화음이 경고음처럼 들린다. 나는 본능적으로 움츠러 드는데 반해 김양은 동작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다. 사북에 도착해서 초짜들이 그렇듯 나는 기계를 돌렸다. 그러다 어느 순간 기계 버튼을 누르는 것이 귀찮아지면 버튼 사이에 이쑤시개를 끼워 자동으로 돌리게 된다. 무표정한 얼굴에 흐린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다 잿밭의 당첨액이 억 단위인 전광판을 쳐다보고 마녀나 크리스털이 나올 때만 눈에 힘이 들어가고 입에 침이 고인다. 돈을 딴 적도 있었던 것 같지만 딸 땐 일어나지 못한다. 게임의 규칙처럼 언제나 오링이 되어야만 일어난다. 그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사이 나는 약쟁이처럼 점점 강도가 센 게임을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나도 차를 전당포에 버렸다. 여명이 걷히며 날이 밝아오고 있다. 비구름 탓인지 하늘은 낮아 보인다. 서울 이정표가 눈에 들어왔다 지나간다. 얼마 만의 귀경인가. 물론 감에 따위는 없다. 약간의 회한이 몰려올 뿐. 김양은 약간 초조한 기색이다. 아저씨, 지금 학교가 방학 중 아닐까? 글쎄, 방학이 언제부터더라? 아직 방학철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의 거리는 여전하다. 어디선가 급박하게 들려왔다 사라지는 사이렌 소리, 붐비는 차들, 그래서 참다 못해 경적을 울려대는 소리들. 비는 오락가락 하고 있다. 김양이 거리를 두리번거린다. 그녀의 행동은 구경이라기보다는 관찰에 가까워 보인다. 나는 그녀의 방문 목적을 묻지 않았다. 굳이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 거진 온 건가요? 삼양국민학교 알아요? 당연히 모르지. 하지만 이 차에는 여발한 듯이 내비게이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알 것 같아. 바쁜가 봐? 사북에 심통 사나운 서울식당 아짐의 낮장만큼이나 다시 날씨가 굳어진다.
언제부턴가 바람이 불면서 비가 흩뿌려지고 있다. 비에 젖은 거리는 빛바랜 흑백 사진 같다. 서둘러 온 탓인지 학교 앞은 비 오는 거리만큼이나 적막하다. 학교는 작은 산 하나를 통째로 밀어버린 언덕의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고만고만한 키 작은 집들과 늘어선 연립주택들의 고층 아파트 따위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는 산동네다. 삼양초등학교란 명패를 확인한 순간 나는 김양의 상기된 얼굴을 읽는다. 하지만 학교 앞은 등교 시간이 이른지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좀 기다려요. 우산도 없이 김양이 거리로 나선다. 뭐야? 약간 허탈하다. 나는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중얼거린다. 퍽이나 급한 일인 줄 알았잖아. 설레발은. 비나 사정없이 쏟아져라. 김양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져 가자 밑그림 하나가 그려진다. 사람에게는 오감 외에 육감이 있고 육감 옆에는 눈치가 있다. 그녀는 아이를 만나러 온 것이다. 아마 아이는 김양의 어떤 사연이 있는지 호기심이 삐죽이 고개를 든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현실은 행복한 것일까? 내게는 찾을 사람, 만날 사람이 있었던가? 모르겠다. 노숙자가 된 후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가족 사진을 술에 취해 찢어버렸다. 내가 기계 다음 몰입한 게임은 카드다. 바카라와 블랙잭, 두 장의 카드를 더한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게임은 확률이 반반인데다 룰이 단순하다. 밖에서 하는 훌라나 포커 같은 게임은 패를 읽어야 하고 상대방 마음도 읽어야 한다. 하지만 바카라와 블랙잭은 아무나 할 수 있다. 머신을 하면서 룰렛이나 빅 휠, 다이사이 게임을 하다가 어떤 단계를 넘어서면 필경 단순하게 그지없는 이 게임에 빠져든다. 칩 놓고 이기면 먹고 지면 다음 패가 어떤 게 나올지는 신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게임에 매료되듯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거리에 우산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한다. 아까보다 굵어진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온다. 나는 차창에 서린 수증기를 닫고 거리를 바라보다 창문을 내린다. 우중충한 날씨에 도드라지는 것은 형형색색의 우산들이다. 우산은 점점 늘어났고 색깔부터 무늬, 형태까지 다종다양하다. 어린 시절 학교 때 장사치가 팔던 병아리 무늬가 떠오른다. 노래도 생각난다.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노란 우산 빨간 우산 찢어진 우산. 밀물처럼 아이들이 몰려들어 교문 안으로 들어가자 학교 앞은 이제 텅 비어 버린다. 주위는 정적 속에 빠져든다. 김양이 돌아온다. 어디서 우산을 하나 주워 들기는 했지만 머리와 옷은 탈수하지 않은 빨래 몰골이다. 나는 운전기사답게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준다. 머리카락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젖은 블라우스가 등짝에 달라붙어 브레이지어의 선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있다. 순간 죽어있던 어떤 감각이 꿈틀하는 듯하다. 미친놈. 나는 서둘러 김양에게 손수건을 건넨다. 웃겨. 강낸 앵벌이가 이런 것도 갖고 다니고. 못된 년.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한다. 뭐 좀 먹을까? 생각 없어요. 표정에서 알 수 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나는 묻지 않는다. 그 많은 우산의 무리 속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르고 남의 사생활에 관여할 여력도 기운도 없다. 나는 차에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튼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추운 것 같아서. 안 추워요. 라디오 꺼줄래요? 그러세요, 그럼. 나는 밥 먹고 근처 사우나에 있을게. 운전할 일 있으면 전화 줘. 나는 차에서 내려 거리로 나선다. 머리에 떨어지는 비를 맞는 것만큼이나 기분이 고약하다. 사실 다음 행선지가 있을 줄 알았다. 나는 처마 밑에 서서 담배를 피워 물고 거리를 무연히 바라본다. 시각 장애인처럼 사물들이 불명료해 보이는 가운데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린다. 낙숫물 소리는 빠르거나 느리게 혹은 강하거나 여리게 떨어지며 화음을 만들어냈다. 나는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거리로 나선다. 뭘 좀 먹자. 어쩌녁부터 먹은 게 없는 것 같다. 나는 주머니 속에 돈을 요량하며 걷는다. 거리의 바닥은 질척하다. 물 웅덩이를 피해 걷다. 어느 사이 신발 속 양말이 젖어오자 나는 되는 대로 걷는다. 걸을 때 발과 신발에서 나는 불협 화음이 거슬린다. 가게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거나 몇몇 부지런한 상인만이 가게 문을 열고 있다. 철물점 주인이 물건을 진열하고 있다. 부삽과 빗자루를 내놓는 그의 모습이 진솔해 보인다. 그렇긴 하지만 왠지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경이로워 보이며 내게는 아득한 일로만 느껴진다.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앉아있자니 술 생각이 간절하다. 운전해야지. 나는 양 어금니를 지그시 문다. 휴대전화 문자가 와 있다. ARS 강원랜드 입장 예약 서비스 당첨번호는 244번.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번호는 아니다. 지금쯤 카지노 로비는 북새통일 것이다. 당첨번호 순서로 10명씩 입장시키고 미 당첨자는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다 당첨자 입장 후 순서대로 들어간다. 때문에 일찍 입장해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뒷전과 자리를 사고 파는 거래가 존재한다. 물론 나는 좋은 자리를 받으면 뒷돈을 받고 자리를 넘겼었다. 숙식비만큼만 벌린다. 강낸 앵벌이들의 다른 벌이에는 투핸드, 이중 배팅이 있다. 노름에는 끝발이라는 게 확실히 있다. 끝발이 오르는데 배팅 상한액은 노랭이 10만 원짜리 칩 3개다. 더 배팅할 갬블러는 병정을 구한다. 즉 병정, 앵벌이에게 칩을 주고 자신이 배팅하는 곳에 따라 배팅하게 하는 것이다. 돈 많은 쩐주는 3핸드, 4핸드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식탁에는 술병과 국밥이 놓여 있다. 안 질환으로 의사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경고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나는 술을 마셨었다. 오늘도 다르지 않다. 빈속에 알코올이 들어가자 속이 찌르르하다. 나는 밥에 김치를 얹어 한 숟가락 먹고 술을 따라 마신다. 속이 풀리며 기운이 난다. 머릿속도 한결 예민해진 것 같다. 나는 창문 너머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와 덤으로 붙어온 비애와 술을 섞어 마신다. 적당히 취기가 오르고 적당히 센치해지면 나는 처에게 전화를 건다. 전화는 물론 걸리지 않는다. 처가 전화번호를 바꾼 게 분명하지만 나는 술만 취하면 이 짓을 되풀이한다.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다 라더니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애가 보고 싶다. 전화를 내던지고 나는 술을 한 병 더 주문한다. 소주 2병을 마시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세상이 온통 비에 젖어 있다. 모든 것들이 작고 비루해 보인다. 바닥에 고인 빗물이 아이의 얼굴 형상을 만들어낸다. 이제는 뼈도 굳고
젖가슴 잡힌 소녀가 됐겠지만 내 기억 속의 아이는 외국으로 떠나기 전 유년의 모습이다. 잠깐 미소가 머금어진다. 아이는 내게 현실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표상인지도 모른다. 나는 걷는다. 젖은 신발이 불편하다. 빗물은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며 사방으로 빗방울을 튀겨 올린다. 가게에 들려 우산을 하나 사서는 얼굴이 가리도록 우산을 쓴다. 김밥집이 눈에 뜨인다. 김양을 떠올리고는 머뭇거리다. 그냥 지나친다. 내가 찾아든 곳은 24시간 운영하는 사우나다. 잔돈푼이 남아 있는 노숙자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안은 넓은 데다 사람이 적어 쾌적하다. 나는 대충 발만 말린 후 한가진 곳에 누워 잠을 청한다. 피로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잠이 쉬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소변도 좀 전에 보았는데 개운하지 않다. 나는 자꾸 뒤척인다. 샤워를 할까? 나는 옷을 벗으며 거울 속에 비친 내 몸을 곁눈질한다. 정리되지 않은 머리칼에 수척한 안색, 삐쩍 마른 몸뚱이, 허벅지는 가늘어지고 비례해 배가 나와 있다. 마주 보기 두려워 피해왔던 내 실체다. 샤워를 마치고 누워 나는 잠을 청하지만 잠은 오지 않는다. 아내는 영주권을 받았을까? 딸내미는 잘 지내고 있을까? 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는 사람들과 마주치지나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에 와 나는 나를 아는 사람들을 마주칠까 두려워하고 있다. 친지며 친구들에게 팔 수 있는 거짓말은 다 팔아 돈을 빌렸다. 그들을 볼 면목이 없다. 그들은 내가 차라리 돈을 떼어 먹었을 망정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꼴이 이게 뭔가. 폐병이 왔다 간 데다 체중은 줄고 노안이 오고 있다. 구차한 삶, 더 연명하기 싫지만 걸리는 게 있다. 아이가 겪을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상실. 나는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나를 견디게 하는지도 모른다. 온갖 사념들이 들락거리다가 나는 잠의 나락 속으로 떨어진다. 이튿날 나는 김양을 찾아 언덕배기를 오른다. 어디엔가 하천이 있는지 물 한 개가 피어나며 물 비린내가 맡아진다. 어제와 같은 학교 앞 풍경이 펼쳐져 있다. 차이가 있다면 비가 세차게 내린다는 것, 그리고 차의 주차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나는 짐짓 모르는 채 김양에게 묻는다. 비가 굉장하네. 볼일은 다 봤어? 아직. 운전할 일 있으면 전화한다니까요. 김양의 말투는 어감 끝 꼬리가 뒤틀려 있다. 한마디 하려다 나는 그만둔다. 알았어. 죽치고 있을게. 내가 대리기사라는 걸 깜빡했네. 사우나로 돌아가는 내내 나는 길바닥만 보고 걷는다. 비는 울음 끝 긴 아이처럼 강약을 반복하며 내리고 있다. 길바닥에 빗물이 어지럽게 모였다가 골을 타고 흐른다. 나는 담배를 주머니에서 찾는다. 빈 갑이다. 나는 담뱃갑을 구겨 힘껏 바닥으로 던진다. 사우나 실내도 카지노처럼 햇빛이 없어 시간 개념이 모호하다. 낮인지 밤인지 비가 내리는지 날이 화창한지 알 수 없다. 나는 병든 닭처럼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꿈속으로 빠져든다. 4억짜리 잭팟을 터뜨렸다. 카지노 안은 떠들썩하고 아는 사람들이 다가와 축하해준다. 인사 속에 누군가 의미심장한 말을 건넨다. 이제 떠나야지. 그럼 떠나야지. 나는 즉답으로 받는다. 그런데
어디로 가지? 연락 끊어진 처자식 찾아 외국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갈 곳이 없다. 어디로 갈 것인가?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없다. 현실을 받아들이며 나는 약간 훌쩍인 것 같다. 꿈에서 깨어나 나는 씁쓸하게 웃는다. 500원짜리 머신을 풀 베팅으로 종일 돌리려면 5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든다. 그 정도 머신을 돌려야 확률상 잭팟이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내게 그만한 돈이 있던가? 밥 사 먹을 돈도 없지 않은가? 꿈속 현실이 허망하다. 일상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링이 된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집으로 돌아간다. 물론 돈 가스리짓 하다 큰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가스리는 게임 중에 일어난다. 테이블 게임의 경우 갬블러가 뱅커에 베팅한 칩을 카지노 앵벌이들이 타이밍 맞춰 순간적으로 플레이어로 옮겨 놓는다. 이때 패가 플레이어 승으로 나오면 갬블러가 베팅한 칩을 돌려주고 딴 칩이 앵벌이 자신의 칩이 된다. 하지만 패가 뱅커 승으로 나오면 그 갬블러에게 2배로 변상해야 한다. 변상하지 못할 경우 10중 8구 큰 집으로 간다. 두 번째는 사채를 쓰고 갚지 못해 사채업자의 하수인이 된다. 오링된 노름꾼에게 사채는 다시 덤벼볼 기회를 준다. 꽁짓돈은 하루 이자 10%고 빌려줄 때 선이자를 뗀다. 카지노 노숙자 중 일부는 사채를 갚지 못해 꽁짓꾼의 대리인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는 카지노 주위를 배회하며 앵벌이가 되는 경우다. 사우나에서 이틀을 보냈는데 김양에게서는 전화가 없다. 잠은 어디서 자는지 먹기는 뭘 먹는지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지만 대답은 딱 3마디로 뭉뚱그려졌다. 잘 있다. 내버려 둬라. 운전할 일 있으면 전화하겠다. 나는 속으로 이죽된다. 그러셔. 장하셔. 그나저나 몸이 근질거려 어떻게 견디나 몰라? 커피도 팔고 웃음도 팔고 술도 팔았었는데 나는 김양의 생활 속으로 조금씩 개입해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를 욕하고 있지만 그녀가 걱정됐다. 한데 김양은 현재 상황을 말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양만은 나와 다르게 살기를 바랐으니까. 술이 깨어있는 시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했다. 도박에서 벗어난 삶의 밑그림. 이것저것 그리기도 무수히 그렸지만 그리다 포기하기 일쑤였다. 뭘 하든 하다못해 보습 학원 선생질이라도 하려면 학원 하는 후배라도 만나야 하는데 사람 대면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다. 어렵게 자리를 잡았다 해도 싸가지 없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과 비속어가 진절머리 나고 선행이 된 아이들의 나댐도 싫고 지질이 궁상맞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어쩌고 하기도 힘들고 내 어눌한 언변도 학생들과 나와 학부모를 견디지 못하게 한다. 수강생들 부모는 제 자식의 성적이 오르기만을 바란다. 다른 건 필요 없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전체 고3 학생의 10%만이 서울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학부모들이 그토록 원하는 스카이에는 상위 1%만이 갈 수 있다. 부모들은 이 통계를 받아들지 않는다. 제 자식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보습학원 선생질 이나마 그만둔 이유다. 그래,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가자, 카지노로 가자. 많은 앵벌이들은 출입일수 제한에 묶여 입장을 못하는 날에도 카지노 언저리를 맴돈다. 그곳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몸이 젖어 있다고 말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카지노에서 벗어나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다. 근처에 있어야 한다. 강월렌지의 토요일 영업은 일요일 내내 이어지다가 월요일 오전 6시에 폐장된다. 마침 토요일 손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은 터다. 게임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상주하는 카지노 앵벌이에게 미리 연락을 한다. 그러면 자리를 잡아주고 손님이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준다. 손을 빌려줬는데 게임이 잘 풀린다면 두둑한 뽀찌도 챙길 수 있다. 나는 옷을 챙겨 입고 휴대전화기가 바지 주머니에 있는지 확인한 후 거리로 나선다. 김양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창밖을 보고 있다. 뒤돌아봐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다는 신화 속 로세 아내처럼 표정도 감정도 없어 보인다. 약간 괴기스럽기도 하고 무슨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교하는 아이들의 무리가 점점 사라지는 때를 기다려 나는 재촉한다. 장만가 봐. 보경씨, 이제 가야지. 사흘째야. 김양은 김양으로 불리는 걸 싫어한다. 보경이란 이름도 가명이겠지만 안 돼요. 만날 사람을 아직 못 만났다고요. 언젠가 냉동시킨 개구리를 물속에 넣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빳빳하게 얼어있던 양서류는 점차 몸이 유연해지더니 이윽고 요영을 시작했다. 마치 지금의 김양이 그렇다. 무표정한 얼굴에 감정이 살아나면서 표준 말씨 속에 특유의 남도 억양이 묻어난다. 못 간다고? 못 만났다고? 여기 없는 게지. 분명히 있어요. 좋아. 만나. 난 가겠어. 토요일, 일요일 공칠 수도 없지만 지겨워서 못 견디겠어. 대리비 주셔. 치, 그새를 못 참고 건달인 줄 알았더니 양아치네. 뭐라고? 오냐, 말 잘했어. 그래, 난 신용불량자에 알코올 중독자고 도박 중독자야. 잘 알잖아. 알고 대리시킨 거 아니야? 그러는 넌 깡촌 휴게실 내지지. 티켓도 끊고 말이야. 밤에는 노래장도 뛴다며. 아차, 내뱉고 나서 나는 후회한다. 김양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다 흔들리더니 이내 눈물이 고인다. 맞아요. 아저씨나 나나 주제를 몰랐네요. 여기 약속한 돈, 차는 전당사 황 사장 갖다 주세요. 내가 아저씨를 다르게 본 건 다들 한 코 엮어보려고 그린벨트가 어떠네, 주식이 어쩌네 하며 수작을 거는데 아저씨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순간 어떤 감정이 나를 멈칫거리고 굼뜨게 만들었지만 나는 김양에 주는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나는 허둥거리고 마구 차를 몬다. 차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본다면 사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김양과 거리가 충분히 멀어졌다고 생각되자 나는 차를 세운다. 전력으로 달린 놈처럼 숨이 찬 것 같다. 비는 여전히 내린다.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소리 없이 조용히 내린다는 점이다. 나는 어슷비슷하게 다가왔다 지나가는 우산 쓴 사람들을 바라본다. 가자, 가는 거야. 나는 주문 걸듯 자신에게 되낸다. 하지만 배변 장애가 있는 놈처럼 속이 거북하다. 때마침 방귀마저 나온다. 구린 냄새가 맡아지자 더러운 놈이란 자책이 몰려온다. 심성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녹이 새는 것일까? 나는 김양에게 무엇이었던가? 나는 되는 대로 차를 몬다. 신호등이 녹색이면 가고 적색이면 멈춘다. 다른 운전자들의 성화가 빗발친다. 출발이 늦다고 경적을 울려대고 빨리 가지 않는다고 욕을 하며 지나간다. 그럼에도 나는 빨리 운전하지 못한다.
푹 맞아 신경회로가 엉켜버린 사람 마냥 나는 굼뜨게 반응한다. 거리의 사물들이 난해한 추상화처럼 느리게 펼쳐져 눈에 들어온다. 나는 초점을 맞추려고 눈에 힘을 준다. 거리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나타난다. 그 속에 김양과 그녀가 만날 아이 얼굴이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차를 돌린다. 김양은 학교 앞 문방구 처마 밑에 돌맞은 개구리 마냥 쭈그리고 앉아있다. 바보 같은. 나는 그녀 앞에 차를 세우고 경적을 울린다. 뭐해요? 사귀지 못한 분노와 놀라움이 뒤섞인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반가움도 서려 있는 듯하다. 다시 만나니 반갑구먼. 일단 타시죠. 나는 몸을 기울여 문을 열어준다. 김양이 쭈뼛거리며 차에 오른다. 야, 타. 성공한 건가? 춥지 않아? 안 추워요. 입술이 파리하고 몸도 떠는구먼. 대체 뭘 먹긴 먹은 거야? 우선 뭘 먹자고. 음식점을 찾느라 학교 앞을 벗어나자 김양은 좌불안석이다. 나는 짐짓 그녀를 무시하며 묻는다. 당 같은 게 좋겠지? 음식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김양에게 우산을 받쳐주며 나는 잠시 처와 밥을 먹으러 가는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식당 안은 한산하다. 나는 구석자리로 김양을 이끈다. 음식을 주문하자 그녀가 불쑥 제안한다. 아저씨, 우리 술 한잔 할래요? 글쎄, 술 좋아하잖아요. 내가 머뭇거리자 김양이 카운터에 소리친다. 여기 소주요. 벼르고 있었다는 듯 김양이 술을 마셔댄다. 술잔을 비울수록 사람은 눈동자가 풀리고 말이 많아진다. 그리곤 다음 날 후회한다. 이럴 때 상대방은 술이 취하지 않는 법이다. 그만 마시라고 말려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나는 밥과 찌개와 반찬을 챙겨줄 따름이다. 아저씨, 내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어디서 읽은 건데 여자의 질투에 대한 거예요. 연인이 길을 가다 다른 연인을 마주치면 남자는 맞은편 여자를 보는데 여자는 남자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편 여자를 곁눈질을 하고 자신과 비교해 본대요. 본능적인 질투심이 인다는 거죠. 계집애 눈치는 빨라요. 옆 테이블의 여자를 훔쳐보다 무추름해진 나는 말한다. 우아하거나 예쁜 여자를 흘끔거리는 건 수컷의 본능이자 슬픔이지. 웃겨. 채 좀 하지 말아요. 하긴 그게 아저씨의 매력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자들은 상대 여자의 어디를 먼저 보게요? 허리래요. 날씬한지 뚱뚱한지를 살피고 다음엔 화장의 정도, 즉 덕지덕지 떡칠을 했는지 자연미에 가까운지 살핀다네요. 웃기는 건 여자가 화장하는 이유가 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 치장을 하는 거래요. 여자가 이 모든 걸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초고 나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김양은 이내 시무룩해진다. 이제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술만 들이킨다. 현실에 대한 자각 때문일 것이다. 나나 김양이나 아웃사이더 아닌가. 한참을 그러고 있던 김양이 오래 생각하고 입속에서 굴린 듯 불쑥 말한다. 자식이 뭔지 아세요? 그리움이에요. 얼씨구 가르치려 드네.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참 요상하거든요. 그걸 알려고 사는 거겠지. 딸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미치게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달려왔는데 이게 뭐야. 김양을 보고 있자니 오늘 하루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김양이 술잔을 들이키더니 말을 잇는다. 옛날에 보경이란 계집애가 있었죠. 국민학교 저학년 때부터 밥하고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 식모처럼. 처음엔 의뢰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학교에서 다른 애들과 비교해 보니까 아니더라고. 입는 것도 틀리고 다른 애들은 과외도 하고 그러던데 보경이는 공부하란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어. 하긴 기억, 니은도 모르고 입학했으니까. 정말 이상한 부모 아니야? 아버지는 그래도 좀 살가운 편이었는데 어머니가 팥쥐 엄마였지. 그래서 그랬던가. 어린애가 밥을 태우거나 빨래를 한 번쯤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잘못을 하면 욕을 먹고 매를 맞았죠. 보경씨, 듣고 싶지 않아. 그만하지. 안 돼요. 들어야 해요. 김양이 다시 자작으로 술을 한 잔 따른다. 중학교에 들어갈 때 어머니가 말하대요. 학교 못 보낸다고. 그땐 나도 머리가 커져서 왜 안 보내주냐고 대들었어. 그랬더니 어머니 왈, 난 널 입양했는데 자식으로 입양한 게 아니다. 식모로 부리려고 입양했다. 웃기죠? 1년을 꿀면서 죽도록 일만 했어. 만난 것도 못 먹고 놀이공원 같은 데도 못 가보고. 다음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설득했는지 중학교에 들어갔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정말 부러웠어. 저녁 설거지 끝내고 늦게까지 공부해봤지만 영어 수학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 그 사이 가출도 몇 번 했죠. 도대체 보경이란 존재는 누구며 무엇인가 생각도 해봤어. 근데 막막할 뿐이었어. 내 주위에는 친구도 선생님도 아무도 없었어. 이해할 수 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내가 김양의 내면을 속속들이 이해했는지는 자신이 없다. 근데 아저씨는 학교 선생이었다며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김양의 얘기를 듣는 동안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다. 나야 뭐 그냥 아이 말해줘요. 애 엄마가 외국계 회사에 다녔는데 그쪽으로 발령이 난 거야. 사실 자원했는지도 몰라. 어쨌든 도박하다 돈 송금은커녕 있던 집도 날려버렸어. 연락 끊어지대. 순간이지 뭐. 어머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처자식 보고 싶지 않아요? 미치게 보고 싶을 텐데. 아저씨는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카지노에선 돈이 좀 벌려요? 한 바퀴 돌면 1, 20은 생긴다던데. 그런데 도박이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도 끊어야 돼 아저씨. 내가 아저씨를 위해 충고 한마디 하는데 아저씨는 떠나야 해. 그런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김양은 너무 많은 걸 묻고 말하고 있다. 취했다는 반증이다.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기로 한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긴 돈 다시 갖다 놓고 그냥 쳇바퀴 돌듯 하는 거지. 내 이야기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자 김양이 따라 놓은 술을 날름 마시고 말한다. 중학교 졸업하고 다시 고등학교를 안 보낸다기에 보경인 집을 나왔어요. 자의반 타의반이었을 거야. 양부모도 더 이상 날 데리고 있을 수 없었을 거고 어린 생각이지만 그들을 양부모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공장에 들어갔어요. 공장에서 기숙하며 야간 학교에 다녔는데 여전히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 아저씨, 보경이 고등학교 때 꿈이 뭔지 알아? 결혼해서 현모양처 되는 거였어. 근데 이게 뭐야? 세상이 왜 내게 이러는지 모르겠어. 술병을 잡는 김양의 손에 눈길이 간다. 거칠고 옹이진 손이다. 그녀가 술병을 굼뜨게 들더니 잔에 넘치게 술을 따른다. 언젠가 김양이
내 손을 잡고는 손이 참 예쁘네요 라고 말하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난 부끄러웠다. 지금도 나는 내 자신이, 내 삶이 싫다. 듣고 있는 거죠, 내 말? 엇나가기 시작한 삶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어. 남자들은 다 개새끼들이야. 얼마 살지도 않아 이 새끼가 딴 살림을 차린 거야. 아이만은 꼭 내 손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혼인신고를 못했거든. 어쩌면 자업자득인지도 몰라. 난 솔직히 공순이란 소리가 끔찍이도 듣기 싫었어. 그래서 공돌이는 쳐다보지도 않았거든. 그래서 먼 게 순 날 건달이었어. 아저씨, 나도 한때는 농협 직원이었다우. 퇴직금도 있고 정년도 보장되는 계약직 캐셔였지만 그런데 이놈의 회사에서 계약직을 용역으로 싹 바꾼 거야. 직급을 올려줘도 시원찮은데 나쁜 놈들이지 뭐야. 비용은 비슷하게 든다던데 홧김에 그만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가요까지 오게 된 거고. 인생 뭐 열심히 사나 못같이 사나 달라지는 거 없대요. 근데 참 웃기지 않아? 인생 쓴맛 단맛 다 본 내가 새삼 자식이 보고 싶다는 게. 에이씨, 술이나 마십시다. 거푸 술을 들이켜고 나서 김양이 엷은 한숨을 뱉어낸다. 아저씨, 가까이서 보니까 아저씨도 괜찮네. 우리 살림 한번 차릴까? 에이, 저 눈치 뜨는 것 좀 봐. 농담이야, 농담. 술이나 한 잔 따라줘 봐요. 내 삶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왠지 인생이 슬프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양이 쓰러진다. 그녀의 지난 삶이 어떠했는지 어렴풋이 잡히는 것 같다. 창밖으로 어스름이 내리고 있다. 비가 아직도 내리는지는 모르겠다. 식탁에 쓰러져 잠든 김양의 모습만이 유리창에 비춰진다. 신들의 주사위가 잘못 던져진 것일까? 나는 담배를 피워 문다. 나는 인사불성이 된 김양을 둘러엎고 식당을 나선다. 그녀의 몸은 삶의 무게만큼이나 버겁다. 무사람들이 커피에 탄산음료, 맥주에 소주, 안주 따위를 먹인 결과일 것이다. 나는 휘청이는 몸을 추슬려 김양을 재차 축혀 올려 엎는다. 그녀는 몸이 밑으로 처질수록 내 목을 부여앉는다. 비는 여전히 내린다. 차 뒷좌석에 모로 누운 김양이 고슴도치처럼 움츠려 든다. 몸이 힘든 건지 마음이 괴로운 건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인다. 어디로 갈까? 그녀가 짐스러워진다. 할 수만 있다면 어딘가 내려놓고 혼자 사북으로 돌아가고 싶다. 한동안 잠잠하던 김양이 토를 하기 시작한다. 악취가 차 안을 휘젓고는 내게 달려든다. 미치겠군. 그럼에도 그녀가 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은 그녀가 표출한 세상에 대한 적의와 원망인지도 모른다. 나는 창문을 내린다. 빗방울과 함께 야기가 피부에 와 닿는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근처의 모텔로 차를 몬다. 김양은 모텔에서도 한 차례 구토를 더 하고 나서 잠이 든다. 나는 잠을 청하지 못하고 창가를 서성인다. 그녀의 켜켜이 쌓인 애증의 깊이가 더듬어진다. 그 골 사이에서 그녀는 무섭고 외로웠던 것이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소망했던 것을 찾고 있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자식과의 해우 앞에서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고. 긴 하루였다. 뭐야, 지금 몇 시야? 여기 어디예요?
김양이 자책하며 내게 원망의 감정을 뱉어낸다. 그도 그럴 것이 한낱이다. 나는 그녀를 깨우지 않았다. 김양의 눈은 퀭하고 얼굴 피부는 푸석하다. 씻어. 내가 만나게 해줄게. 애 이름이 노지연이라고 했지? 교무실로 직접 찾아갈 생각이다. 물론 약간의 트릭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다. 김양을 차에 태우고 가며 나는 머리를 굴려본다. 비는 멎어 있고 구름 사이로 가끔씩 해가 나온다. 갑자기 나타난 햇빛이 눈부시다. 특히 앞서가는 차의 유리창에 반사된 빛은 시리다 못해 눈을 찌르는 것 같다. 나는 차를 학교 안까지 몰고 간다. 교무실 뒤편에 차를 세우고 김양을 차에 남겨둔 후 나는 단전에 힘을 주며 걷는다. 교무 주임은 정년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벗겨진 이마에 유난히 머리칼이 까맣다. 다초점 렌즈의 안경 위로 그가 눈을 치뜨고 나를 바라본다. 다행이다. 젊은 선생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수월할 테니까. 서울동아중학교 교사 박용우입니다. 2학년 노지연의 이모부이기도 합니다. 나는 빠르게 말하고 악수를 청한다. 노지연이 몇 반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아마 그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내색을 하지는 않겠지. 그는 좀 떨떠름한 표정이다. 지연이 아빠가 병원에 있습니다. 지연이 엄마는 경황이 없어 제가 지연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조퇴 가능하겠습니까, 선생님? 그가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한 후 자리를 뜬다. 젊은 선생을 불러 노지연이 어느 선생 반이냐고 묻겠지. 아이 집으로 전화 따위를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담배 생각이 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간다. 교정의 수목은 잠깐 내민 볕으로 푸르다. 아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거북함이 담긴 시선을 보내온다. 숯 짙은 눈썹과 눈매며 콧날이 김양 판박이다. 수백의 무리에서도 대번에 찾을 수 있을 듯한데 왜 며칠 동안 찾지 못했을까? 어쨌든 자, 이젠 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연아, 가방 챙겨왔니? 가자. 주임 선생에게 인사하고 나는 아이의 손을 잡는다. 뒤통수가 뜨끔한 것 같다. 아이의 조그만 손이 내 손 안에서 꼬물거린다. 나는 손에 힘을 주어 아이를 잡아 끈다. 교정을 나서자 볕이 두 사람의 음영을 만들어낸다. 아이의 그림자는 뭉툭하게 뭉쳐져 제 발밑에 걸려 있다. 김양과 아이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서로를 탐색하는지 지켜보는 내가 답답하고 조마조마할 따름이다. 그러길 몇 분 그녀가 감정이 복받쳤는지 울음을 터뜨린다. 아이는 난감한 내색을 감추지 못한다. 함께 울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한 표정에 의문이 보태져 조그만 얼굴이 한층 복잡해진다. 김양이 진정되기를 기다려 나는 손수건을 건넨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이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볼을 비빈다. 낯을 익힐 겨를이 없었던 아이는 아직 김양을 거부한다. 뜻밖의 몸짓에 김양이 격한 감정을 거두어 들이고 내게 말한다. 여보, 우리 우선 백화점으로 가요. 여보의 우리라니 이건 또 뭐람? 어쨌든 학교에서 빨리 벗어나자 학교 정문을 빠져나오며 나는 룸 미러로 두 사람을 힐끔인다. 못 입어 잘난 놈 없고 잘 입어 못난 놈 없다더니 김양은 아이의 옷차림이 걸리는 모양이다.
내가 봐도 아이는 왜소하고 초라해 보인다. 아줌만 누구세요? 난 이모란다. 아이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다 멈춘다. 그런데 어딜 간다고요? 안 돼요. 나 가야 해요. 청소하고 밥 안 쳐야 하거든요. 아니, 그걸 왜 네가? 이런 쌍? 김양의 좁은 미간이 심하게 떨린다. 모르긴 몰라도 쌍시옷 발음 끝에 침도 튀었을 것 같다. 욕이 나오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무슨 이따위 굴레가 있단 말인가. 빌어먹을 이게 신이 있는 세상인가. 짐작컨대 아이의 삶은 김양이 살았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내가 망연에 있는데 비해 김양은 여자라 그런지 빠르게 상황을 읽고 결정한다. 그녀가 아이를 어른다. 이모가 집에 전화했단다. 걱정 마. 오늘은 나랑 맛있는 것도 먹고 놀이공원도 가는 거야. 예쁜 옷도 사고 말이야. 아이는 금세 낯빛이 밝아진다. 하지만 내게 우리는 마치 평균대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게 느껴진다. 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낯설게 백화점 안을 두리번거린다. 김양은 그런 아이의 손을 잡아채 매장으로 이끈다. 그녀는 마치 오늘을 위해 돈을 여투어 두었다는 듯 아이의 옷이며 가방, 신발에 학용품 따위들을 마구 사 제친다. 쇼핑백 개수가 늘어나며 가방 모찌가 된 나는 두 사람을 따라다닌다. 이제 아이는 제 부모의 존재를 잊은 듯 경계를 풀고 까르르 웃으며 김양과 어울린다.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은 아이는 신데렐라라도 된 듯 발을 굴러도 보고 나름의 포즈도 잡아본다. 그러나 가끔씩 얼굴에 그늘이 진다. 아이는 어딘가 모르게 위축되어 있고 소심하며 소극적이다. 지연아,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아무거나란 음식도 있나? 새로 나왔나 보지? 김양과 아이는 킥킥거린다. 김양은 아이를 이끌고 중식당으로 간다. 그녀는 이것저것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주문한다. 음식을 보자 술 생각이 난다. 아이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먹는다. 학교 선생으로 일하면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슬프지만 이런 표출이 어미의 자식 사랑 표현이고 그 새끼의 반응이다. 어디로 갈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지자 내가 조언한다. 비가 또 내릴지도 모르니까 도심에 있는 실내 공원이 어떨까? 지연아, 너 거기 가봤어? 아니요. 목적지는 정해진 셈이다. 나는 그곳으로 길을 정하고 차를 몬다. 놀이공원은 평일 한낮임에도 사람들로 붐빈다. 때마침 퍼레이드가 지나가자 아이는 물론 김양까지 넋을 놓고 바라본다. 음악에 맞춰 율동하는 무희, 꽃마차의 행렬이 동화 속 장면 같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로망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그녀들을 멀찍이서 뒤따르던 나는 의자에 앉는다. 두 모녀에게 있어 나는 타인인지도 모른다. 피로가 몰려오며 다시금 사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담배 생각이 간절하다. 꽤 오랜 시간을 앉아 있었던 것 같다. 아니, 잠을 잤는지도 모르겠다. 으스스한 한기에 나는 소스라치며 일어나 주위를 둘러본다. 공원 안은 여전하다. 번쩍이는 네온을 달고 움직이는 놀이기구들, 오가는 사람들. 그런데 뭔가 다르다. 나는 다시 공원 안을 살핀다.
시계를 본다. 오후 8시 34분. 이런, 너무 잤다. 하지만 공원 안은 여전히 나처럼 밝다. 나는 김양에게 전화를 건다. 전원이 끊겨 라는 기계음이 스산한 바람처럼 귓가를 스친다. 그녀들은 이제 제 갈 길을 간 건가? 잘 됐지, 잘 된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나는 차를 주차시킨 곳으로 향한다. 차는 없다. 김양이 사북에서 운전을 부탁할 때 내가 장롱 면허라고 했던 말과 기념품점에서 차 키 줘봐요. 열쇠고리 하나 사게 라고 했던 얘기가 생각난다. 인사도 없이 이건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다. 나는 한동안 주차장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다. 그래,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오래전부터 자문해왔던 질문이다. 술 깬 날 아침 문득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왔다. 뭔가 가치 있는 경제 활동을 하고 운동도 하며 책이나 영화, 음악 따위를 보고 듣고 읽으며 지적인 충족을 채우며 살고 싶었다. 어디서 무엇이 엇나간 것인가? 48.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버겁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해간다. 따라잡을 수 없다. 힘 빠진 다리를 추스르며 나는 거리로 나선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 다시금 비가 내린다. 어디로 갈까? 나는 거리를 떠다니는 우산의 무리를 보며 묻는다. 갈 곳이 없다. 지팡이도 이정표도 나침반도 없는 사고무친이라는 생각에 나는 의기소침해진다. 신발 적실 것을 알고 물로 뛰어드는 아이처럼 나는 우산 속 무리로 섞여든다.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던 우산의 군체는 어느 장소에 이르면 개체로 떨어져 나간다. 나도 이제 개체가 될 시간이다. 나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 사북행 열차를 기다린다. 다시 그곳으로 가는 자신을 저주했지만 이곳에서의 나와 사북에서의 나를 저울질했을 때 나는 사북행에 무릎을 꿇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무심코 TV에 시선을 두다 나는 경악한다. 오늘 서울 도봉구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또다시 유괴 사건이 범인은 오전 11시경 이모부를 사칭해 대담하게 교무실에서 경찰은 CCTV를 판독해 공범 김모 여인을 잠실 소재 모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검거, 주범은 도주한 것으로 범인의 인상 차기는 한편 노지연 양은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경찰은 범인의 몽타주 3만 장을 아직 시계를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가 벌인 일의 결과가 놀랍다. 유괴범, 재판, 수감 따위의 형상이 나타나 나를 옥죄어 온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세상 사는 일, 자신이 벌인 일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나는 김양과 사북을 출발하면서부터 현재까지의 일들을 더듬어 본다. 일은 노지연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나오면서부터 같았다. 지연이의 부모, 생부와 계모겠지만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신고를 했고 경찰은 그나저나 경찰 수사력 귀신 같네. 그렇게 빨리 우리 동선을 찾아내다니. 그럼 차 번호를 추적해 주차장에 잠복해 있다가 김양을 갑자기 가슴이 짓눌려 온다. 급박감과 불안감이 동반된 통증은 견디기 힘들다.
심근 경색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내가 벌인 일에 대한 책임감이다. 나는 비지땀을 흘리며 허우적거린다. 이게 뭔가 이제 돌아가려 하는데. 바지 주머니 속에 든 사북행 열차표가 만져진다. 카지노의 조명과 붉은 카펫, 빅 휠과 슬롯머신, 바카라 테이블의 카드가 슬로우 모션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 아직 다 쓰지 못한 콤프도 겹쳐진다. 나는 주위를 둘러본다. 사물은 흐릿해 보이고 비현실적이다. 반면 뚜렷한 현실 하나가 나타날 것이다. 거리에 팽개쳐진 김양은 암울한 감정이 먹구름으로 몰려온다. 개찰구를 뒤로 하고 나는 역사를 나온다. 거리에 네온 사인 중에 휴대전화 광고판이 눈에 들어오며 김양의 전화기 전원이 끊겨져 있었던 이유가 모호해진다. 나를 잡으려면 경찰은 김양의 전화기를 열어놓았어야 한다. 또 놀이공원에 주차된 차도 제 자리에 있어야 했다. 그런데 김양의 사려있는 행동이었을까? 나는 전화기의 전원 버튼을 눌러 전화기를 먹통으로 만든다. 역사를 나서자 바람이 가세한 빗줄기가 몰려온다. 우산을 펴들었지만 대번에 바지 가랑이가 젖어온다. 나는 큰 길을 버려두고 음지식물처럼 뒷골목을 택한다. 빗줄기는 보이지 않다가 상가나 가로등 불빛 밑에서 불쑥 나타난다. 습기 속에서 창궐하는 곰팡이처럼 음울하고 눅눅한 감정이 피어난다. 아스팔트가 패인 곳에 빗물을 밟으며 나는 비틀거린다. 나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걷는다. 나는 강가에 와 있다. 강을 끼고 길게 늘어선 아파트들은 저마다 불을 밝히고 있다. 강을 건넌다. 젖은 신발이 심하게 질퍽거린다. 꽤 긴 시간을 걸은 것 같다. 나는 딸내미와 처가 외국으로 떠나기 전 살던 집 앞에 와 있다. 따뜻한 조명 사이로 사람의 형상이 보이지만 그녀들은 없다. 가족이란 틀로 그녀들과 보냈던 지난 날들이 떠오른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나는 깨닫는다. 행복은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 지난날의 아슬한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경찰서 정문 앞에 와 있다. 유교라니 당치 않은 말이다.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변호사 친구의 전화번호를 떠올린다. 모르긴 몰라도 그는 내 전화를 받을 것이다. 그가 나와 김양과 그녀의 딸 노지연에게 있었던 일들을 제대로 변호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선다. 참, 생모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다면 접견권이라도 달라는 얘기를 해야지.